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박지훈 변호사와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사안은 결국 못 다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기피 신청 들어온 게 있으니까 그거 처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증인 채택 문제 지금 네. 쭉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그 문제 얘기하고 그냥 거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절반 정도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장은 했는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 어떤 사유로 징계를 청구한다. 또 윤 총장 측에서 답변하는 것도 했는데 주된 내용은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기피 신청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예. 2시에 기피 신청 결정을 했고요. 기각을 했죠. 그걸 한 다음에 결국 입장은 들었지만 쟁점 같은 걸 정리하면서 특히 가장 중요한 증인 부분들을 채택하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 징계위원회 심의는 마무리된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정의는 그 다음 문제가 우선은 징계위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네. 아무튼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할 사람들만 데려왔겠지 하면서 그렇죠. 기피 신청을 다 했고 네. 이게 정말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서 기피 신청을 하는 거냐 징계위원회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거냐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각이다 아니다 결정인데 다 기각된 걸로 봐서는 그렇죠. 뭐 징계위원회는 이렇게 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법에는 징계 사유가 친족 부분이 있고요. 예. 기타 불공정한 심의나 결정을 할 우려가 있을 때 징계 기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렇죠. 불공정한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거는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문제는 지금 5명의 예컨대 징계위원 중에 4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있습니다. 예. 아마 징계위원들도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했을 걸로 보고 4명에 대해서 동시에 이렇게 징계 기피를 하니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징계 절차를 지연하면서 이런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했을 때는 이거는 기피권,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본 판례도 있고요. 또 이제 기피 신청 대상자라 하더라도 지금 보면 심재철 국장이 좀 해당자가 되는데 예. 기피 결정에는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결국은 4명을 이제 기피 신청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거기서 조금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 4명에 대해서 신청을 했으니까 네. 자기 거 결정할 때는 빠져 있지만 남의 거 결정할 때는 들어가서 같이 기피에 대한 결정을 해도 된다. 그런데 그 논란을 가지고 아니다. 4명에 대한 신청 이유가 똑같이 돼 있으니까 공통이니까 네. 그거는 다 엮여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가 없다. 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네. 사람은 달라도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그러니까 됩니까? 전자로 해석하면 윤석열 총장 측의 어떤 주장, 기피 신청이 먹혔을 겁니다. 예. 한 명 할 때 나머지 4명이 판단하고요. 또 한 명 할 때 나머지 4명이 판단하고 이러면 시간이 상당히 끌어지겠죠. 예. 그럼 정말 기일이 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기피라는 게 이 형사소송법이나 이 기피가 인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 통계적으로 0.1%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하나 판단하기보다는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나지만 크게 봤을 때는 불공정한 심의나 불공정한 결정에 대한 우려거든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징계위원회 측에서는 4명 다 공이 같다고 봐가지고 한목에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판단하는 주체가 징계위원회 의원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 그리고 이제 장관 측에서 1명 해갖고 8명입니다. 증인이. 아까 인물들을 네. 갖다 유심히 보셨는데 어떤 인물들일 것 같습니까? 자, 여러 사건은 2가지 사건이 주된 사건이고 예컨대 판사 사찰 문건 그 예. 사건 또 그리고 채널A 강요 미수 사건 그 2 사건에 관계된 증인들이 대다수고요. 또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분류를 굳이 하자면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인사가 4명이 되고요. 윤석열 총장 측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 4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것으로 지금 봅니다. 예. 다만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출석할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어허.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형사법정에서는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본인이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출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윤석열 측 증인들은
아마 출석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추미애 장관 측이라고 분류된 사람들은 출석을 할지 안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봐야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역시 핵심 쟁점은 네. 판사 사찰 의혹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와 관련된 증인들이 이제 한 절반쯤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증언을 할까요? 일단은 손준성 수사정보 담당관입니다. 예. 직접 작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고요. 심재철 지금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고 본인 얘기에 따르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놀라서 깜짝 놀라서 제보를 하고 제보를 했다. 이것을 한동수 감찰부장한테 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것을 받았고 결국 이걸로 감찰을 시작했다고 지금 보이는데 문제는 이정화 지금 파견 검사로 예. 지금 보입니다. 이 사람도 지금 증인으로서 출석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채택이 돼 있고요. 문건 관련해서 본인이 뭐 이거는 직권남용죄 성립할 수 없다라고 언론에 뭐 얘기를 한 보도된 부분도 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예컨대 류학 감찰관 또 박은정 감찰 담당관하고 얘기들이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아마 하지 않을까. 또 마찬가지로 이정화 검사 같은 경우는 이 한동수 감찰부장의 어떤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예. 예컨대 법무부의 그 자료를 법무부에서 받아가지고 한동수 감찰부에 넘기는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있다 해서 지금 서울고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정화 검사가 많은 얘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판사 사찰이냐 아니냐는 일단 문건이 있으니까 그건 징계위원들이 보고 판단하면 되는 네. 것인데 그것이 징계위원회로 올라가는 그 절차에 그렇죠.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 걸릴 만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이 네 명의 증인이 하는 부분은 내용 부분은 좀 적을 것 같아요. 내용 부분은 지금 다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알아요. 읽어보면 징계위원회에 따라서 이거는 판사 사찰이다, 불법적 요소가 있다,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네 명들은 절차 부분에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예. 작성한 사람, 이거를 받아보고 이것에 대해서 제보한 사람, 제보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잘못 전달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 명 한 명씩 있기 때문에 절차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까. 특별변호인 측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일단 관심이 가는 사람은 심재철 국장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 네.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출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이제 결정이 돼야 될 테니까. 윤 총장이 15일 날로 연기된 그날에는 나올까요? 아니면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면 기다렸다 또 마지막에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뭐 나올 가능성도 막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주장하는 게 보면 징계의 내용도 다투긴 하지만 예. 궁극적으로는 절차 부분을 많이 다투고 있어요. 깊이부터 지금 모든 소집 절차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된 징계라면 본인이 안 나오는 게 원래 맞죠. 예. 그게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아마 특별 변호인들만 보내고 본인은 끝까지 이 징계 절차에 난 참여할 수 없다. 잘못된 징계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그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15일도 참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다만 뭔가 거기서 끝나고 소명 기회라든지 최후 진술 기회라든지 이게 형사 절차로 비슷한 준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혹시 본인이 하고 싶다면 아주 극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피해갈 수도 없는 질문입니다. 네. 어느 정도 수위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드러난 바에 따르면 판사 사찰 부분하고요. 예. 또 그리고 사주 만났던 부분 이거는 징계 사유가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무혐의 결정 나기는 사실 어려워 보이고요. 그 징계 사유가 된다 그러면 경징계 예컨대 뭐 근신이나 견책 같은 게 경징계입니다. 경징계 되긴 어렵고요. 정직 이상의 좀 중징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특히 4명이니까 3명의 판단, 3명이 이제 의견이 다수결이 돼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상으로는 뭐 면직이나 해임이나 뭐 정직 정도의 예. 좀 중징계가 되지 않을까.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부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사를 놓고 본다면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지휘하면서 징계도 할 수 있는데 네. 검찰총장의 문제는 사실 임기도 보장돼 있고 인사청문회도 국회에서 거쳤고 이런 점에서 또 기관의 장인데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꾸려갖고 징계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네. 헌법소원 들어간 게 있는데 이걸 빨리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윤 총장이 요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사실은 이게 또
빨리 이렇게 가처분처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렇죠. 그게 받아들여진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두 건 정도가 있지. 만약에 하려 그러면 15일 징계 의결이 그때도 될 수가 있으니까 예. 그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미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상으로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 예. 다만 그 헌법 소원 관련해서는 나중에 결정은 될 것 같아요. 아. 이 부분이 검사징계법이 뭔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법령 헌법 소원이기 때문에 이 법령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기본권 침해가 직접성이 없다 해서 기각이나 각하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판단이 되고 빨리 이렇게 임시적으로 판단은 헌법재판소는 잘 하지 않습니다. 행정법원에서는 그런 걸 하긴 하고요. 이미 직무배제 명령에서는 효력을 정지시켰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